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위장 전입 등의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가 매달 현금 봉투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30억 원에 가까운 돈의 용처는 밝혀지지 않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법무부 강제 송환팀과 함께 모레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에서 삼성 측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합병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발언이 국제소송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시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전 총리와 법무부의 개별 수사 관여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세월호 수사 방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을 멈추거나 노후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릉 산불이 진압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1차 카메라에서는 산불로 인해 생업에까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잡혀있던 본회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첫 총리 인준을 놓고 반복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오늘도 이어진 셈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에 동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인선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사과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양해를 당부한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선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장 전입 전력자 등을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5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후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후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성 위장 전입의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은 일단 한 발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야당이 예외적 협조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청문회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총리 인준안은 시한 내 처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시한이 오는 31일 수요일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 통과를 원했지만 이것은 무산이 됐고요.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승적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오늘 31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오늘 뭐 긴박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예고는 이미 됐었는데 오늘 국회가 돌아간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부터 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한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이 전 정무수석과 함께 대야 설득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이 오후에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 국회의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 각 당이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유감 표명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면서도 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일 뿐 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원칙에 대해서 이 상황이 불가피하니 양해해달라는 발언은 수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총리 인준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론이 좋다고 해서 몰아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총리 인준은 인준이고 다른 후보자들 경우에는 이제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리 인준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 줄다리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경우에는 국정 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인준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청문 절차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에는 역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에 대해선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이어질 청문회에선 여야 대치 상황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세금 체납에 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야권은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인준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장관 중 가장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데다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명과 달리 이곳이 이 학교의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해외 출장 중에 청와대 검증이 진행돼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외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바른정당 경우에 찬반 어느 표를 던질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인준 절차에는 참여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향후에 장관 인선에 대한 야당의 검증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초기 인선 때문에 하여간 늘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누가 집권을 하든 인사청문회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인데요. 예. 역시나 첫 인선인 총리부터 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여소야대 탓도 물론 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뭐랄까요, 검증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 이것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 지명은 대선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없던 일이죠.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없던 상태에서 이 취임 첫날 지명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열흘 전쯤에 이 후보자에게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 검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민정수석실 등이 이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했고 예. 또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검증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하고요. 근데 아예 더 검증을 한 뒤에 발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반응은 몰랐다,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검증을 했더라면 미리 알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왜 서둘러서 지명을 했던 것이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네, 실제 후보 시절부터요, 이 캠프에서는 5월에 총리 인준을 마무리를 하고 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6월에는 장관들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또 예. 7월에는 이 권력기관장 임명을 마무리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타임테이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추려면 총리 지명은 사실상 대선 다음 날 했어야 맞았던 거죠. 예. 자,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원칙. 예. 이건 언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죠?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예. 3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후보 시절이었죠.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국회에서요, 이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예.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 약속은 계속 유지돼 왔고요. 예. 굳이 5가지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예. 이 5가지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사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2012년 대선 때도요,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력 비리, 논문 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 5년 전에 나왔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보자면 특히 위장전입 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총리, 외교장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예. 문 대통령이 이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공약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이상적인 기준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이 꼭 이상일 수만은 없다. 그렇죠.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 장관 인선이 그렇게 보자면 예. 더 좀 힘들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일단 청와대는 추후 인선에서 인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의 정식 검증도 거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듣는, 물어만 보는 이런 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인선에 총력전을 펴면서 비판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총리의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향후 장관 인선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쉽게 지나가는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가 끝까지 채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죠, 물론. 임명해서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초기부터 협치를 내건 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요.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이 잘못된 관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대통령을 도와서 기본적인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인데 근데 민정수석실마저 인선 논란에 좀 휘말린 상황이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 회사 측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행정관에 내정돼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정부의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절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롯데그룹 측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인걸 선임 행정관의 이력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빛이 된다. 개혁과 반부패, 어느 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부당 노동 행위로 논란이 된 갑을 오토텍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특히 지난 정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라며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자체 조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을 하는 인원과 조직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일이 없어지면 조직은 없어지는 거죠. 다만 대테러나 방첩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선 국정원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한편 2006년 국정원 3차장 취임 이후 1년 사이 재산이 6억 원가량 오른 것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사건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개혁을 거론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국정원에는 박근혜 정권 내내 예를 들면 JTBC를 비롯한 언론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등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공공기관과 언론사, 대기업 등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정보관들은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 출입증까지 받아 버젓이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출입이 담당으로 바뀌었을 뿐 정보 수집 활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등의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2015년에는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이 터졌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지만 국정원은 석연치 않은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 정치 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으로 35억 원을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속보입니다. JTBC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당으로 돌렸는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도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수당 형태로 매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로 사용한 현금은 총 35억 원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관련 예산의 20% 넘는 액수를 쓴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등에게 매달 현금이 담긴 봉투가 직접 전달됐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현금 봉투는 계속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서관 이하에게는 특정 업무 경비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씩 정액 지급됐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은 직급에 따라 이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위 공무원들 모두 그 액수가 얼마인지 또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참모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현금으로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수당으로 나누어 가진 돈을 빼더라도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 기준 대통령 비서실 정원은 443명입니다. 국가안보실 직원 22명을 더하면 모두 465명이 됩니다.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일반 직원에게 매달 특정 업무 경비가 30만 원씩 지급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직원들에게 4개월 동안 지급된 돈은 5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은 더 큰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전체 액수가 2억 원 이상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사용한 35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의 용처를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관계자도 수당 외에 남아있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윗선에서 쉽게 집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활동을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이 정도 된다. 그럼 그렇게 줘. 아, 그거를 특수활동비로 그냥 꽂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5억 원의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최후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덴마크 현지에 구금돼 있던 정 씨가 네덜란드를 거쳐서 모레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공항에 내리는 즉시 체포된 뒤에 검찰청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내일 덴마크 현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5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이 오늘 덴마크로 출국했습니다. 예정대로면 정 씨는 내일 오후 4시 25분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모레 오후 3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호송팀은 법원에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 씨를 인천공항 도착 즉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혐의에 대해 수사했던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정 씨가 삼성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은 당사자인 만큼 삼성 뇌물죄 관련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 1부의 조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 씨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사용한 도피 자금과 변호사 비용의 출처 등 최 씨 일가의 해외 재산에 대한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정유라 씨는 올해 1월 1일 JTBC 취재진의 신고로 덴마크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송환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버티기 5개월 만에 강제 압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JTBC 취재진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독일에서 정유라 씨를 쫓았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로 거처를 옮겼다는 제보를 받고 9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덴마크 올보르에 도착한 건 12월 31일 새벽. 평소 정 씨가 이용했다는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된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넘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려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1월 1일 오후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자리를 뜨면 정 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감안한 선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한국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것과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삼성 특혜 지원 의혹 등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갑자기 박원호 선수께서 삼성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주는 아들과 함께 있게만 해달라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곧 이를 철회했고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 24일 144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항소를 철회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삼성 계열사 간 합병 지원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죠. 그런데 합병과 관련해서 부정적 보고서를 만들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오늘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주장이 국제소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잠시 후에 뉴스룸 2부에서는 주진형 전 대표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는 201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두 번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 전 대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당시 하나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 해임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에게 합병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청와대 뜻이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자들을 불러 삼성 합병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법의 범위를 넘은 개입이고 국제 투자자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면서 위험한 발상이란 취지에서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은 증인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냐며 반발했고 주 전 대표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다 독단이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2014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도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4년 10월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팀은 구조에 실패했던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으로 지목됐지만 최근 검찰의 우병우 수사팀은 이를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뿐 아니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수사에 외압을 넣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당시 장관이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세월호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팀 뜻대로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자 황 전 장관은 한 달여 뒤에 수사팀을 지휘한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지검장은 황 전 장관의 질타를 받은 뒤 2달여가 지나 후배 기수가 맡고 있던 대검 강력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장관과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혐의에서 검찰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하면서 이미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대검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왜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당초 수사팀 보고를 받아 지휘한 조은석 전 대검 형사부장과 조 전 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주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과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하는 데 그쳤을 뿐 검사장급인 2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대로라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특검 수사 당시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되면서 종결 처리된 외압 의혹을 재수사할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입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의도가 뭔지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9분쯤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한 발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수는 분석 중입니다. 최고 고도 120여 킬로미터,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4일엔 액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21일엔 고체 연료를 쓰는 중거리, 이번엔 단거리를 쏘면서 매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탄도미사일만 3번째 발사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이 열병식 때 공개한 개량형 지대함 스커드 미사일을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여러 가지 용도로 다종화해서 다양한 목표에 다양한 수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전 7시 반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긴급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12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일본 대사까지 역임한 소위 지한파라는 무토 전 대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2010년 8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 씨. 동일본 대지진 직후 한국 국민들이 일본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에 나서자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일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간한 책에선 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썼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획기적이며 일본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0억 엔을 내놓는 등 노력을 다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노예는 사실에 반한다며 유엔의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맞선 아베 정권의 반론문과 같은 주장입니다. 최근에 신주쿠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고요. 경찰이 제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책이 나오면은 혐한 시위를 더 부추기지 않을까. 같은 일본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무토 전 대사는 과거 주간지 글에서도 결혼난, 높은 자살률 등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경찰이 길 가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착각해서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곤란해진 경찰은 바로 서울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사과했고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31살 김모 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남성 2명이 다가가더니 김 씨를 옆으로 밀쳐 넘어뜨립니다. 영문모를 폭력에 저항해보지만 남성들은 김 씨 위에 올라타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들이 김 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착각해 붙잡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 전체에 멍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에야 범인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해 다가갔는데 심하게 저항해 용의자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러 세우는데 본인 옆을 끼고 있어서 못 들은 것 같고 형사들은 그렇게 해서 몸을 피하는 피해자가 도주한다고 판단한 거고. 김 씨는 폭행과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최근 경찰 수뇌부 발표와 실제 현장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막 패고 그냥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막 진이기고 있어요. 의심이 가면은 사람을 저렇게 패서 되겠느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 침해 대책 마련을 부각해오던 경찰은 민감한 시기에 악재가 터졌다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즉각 사과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원전은 멈출 것인가? 정부가 원자력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그리고 노후 원전 폐쇄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원전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바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 홈페이지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어떤 발전 정책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게 지금 분명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폐쇄 또는 건설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종합 설계 용역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기장군의 신고리 5, 6호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 정책 재검토를 위해 이번 주 후반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 한수원도 배석시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는 이미 나왔죠. 이제 원전까지 장기적으로 줄이게 되면 과연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낙관론도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5기입니다. 이 중 고리 1호기는 올해 폐쇄 예정이고 월성 1호기도 폐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원전 8기의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두 합치면 12,4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 폐쇄가 추진되는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용량을 더하면 총 15,80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지난 정부는 2029년 최대 전력 사용량을 11만 1,900메가와트로 추정하고
13만 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보다 덜 짓고 사용 연한이 다 돼 자연 폐쇄되는 발전소까지 단순 계산하면 3천 메가와트 정도의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쯤에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데 그 경우는 가스 발전이나 태양광과 같은 그런 발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전력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구조를 포기할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경제 구조도 함께 바뀌며 전기 수요 자체가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원전의 발전 단가에 비해 LNG는 4배, 신재생 에너지는 8배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언론에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각광을 받던 한 마필 관리사,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말보다 못한 열악한 고용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필 관리사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훈련 중 질주하던 경주마가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와 화단에 부딪힙니다. 말에 탔던 마필 관리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말과 하루 종일 붙어 지내며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들에겐 위험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박경건 씨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딴 뒤 말 마사지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잠부상으로 은퇴 직전의 말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고 국내 1호 말 마사지사로 언론에 소개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도 개인 사업자인 조교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성과급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성과급 제도이기 때문에 13%에서 20%까지 조교사가 유용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 마사회는 이런 구조를 뻔히 알고 있지만 방치해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주말 마사회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사회는 뒤늦게 조교사의 횡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고용 구조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임금 체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기업이 고용을 잘했다면서 세금 감면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에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임금 체불액 상위 기업들이 받은 고용 관련 세금 감면 내역입니다. 29개 기업이 총 16억 4천억 원에 달하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선 정작 일자리를 늘렸다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 중엔 청년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체불해 논란이 일었던 기업도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임금 체불 규모는 매년 늘어 작년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 청년 고용했다고 세금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부도덕한 일이고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임금 체불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금 체불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청년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되면 국가가 우선 지급하거나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의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 현장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사정은 딴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5년여 만에 최대치까지 쌓이면서 집값도 하락세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3,144가구로 3월보다 1.5% 늘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충북 등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0% 이상 줄었습니다. 집값 흐름도 정반대입니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은 0.5% 오른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1% 내렸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수도권의 신규 택지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 큽니다. 수도권에선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줄고 집값이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서 아파트 부지를 찾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몰리면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신규 분양이 줄고 있지만 기존 미분양 물량이 많아 당분간 지방의 공급 과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막으면서도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우리나라 스케 간판 스타 김 마그너스 선수가 국가대표 수당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선수 어머니는 대한체육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전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마그너스 선수가 동계아시안게임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무서운 뒷심으로 정상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남자 중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김 선수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이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김 선수는 대한체육회가 주는 국가대표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키협회는 지난 2월 아시안게임 경기 사흘 전 맥주 2캔씩을 나눠 마신 선수들에게 최대 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선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동료들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음주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승마 김동선 선수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체육회 본관 앞에선 김 마그너스 선수의 어머니 김주연 씨도 나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우리가 중대 경기를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평창올림픽이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이유로 훈련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성폭행도 허용되고 대법원과 의회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막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계엄령이 지속되면서 교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일주일째. 필리핀 정부군과 IS 추종 무장단체인 마우테 간의 계속된 교전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의 시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ne couple, husband and wife, with their 3 children, and these were all minors. 현재까지 최소 민간인 희생자 27명 등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막말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엔 군과 경찰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계엄령을 지속할 것이다. 대법원과 의회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두테르테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각각 계엄령의 합헌 여부와 기간 연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의회의 헌법상 권위에 정면 도전을 선언한 셈입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성 3명까지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말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마약 사범 체포에도 계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승입니다. 아직 5월인데 땡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올랐고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차가운 얼음 음료나 양산은 필수입니다. 공원 한켠에선 벌써 물을 뿌리기 시작했지만 더위가 가시는 것도 그때뿐입니다. 대구가 맨날 덥다 하더니 진짜 왔는데 너무 더워요. 그 슬러시를 먹어도 너무 돌아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대구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5.9도, 경북 구미와 안동 등도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경남 밀양 등 역대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영남에 이어 전남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높은 일사량도 한몫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같은 이유로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는데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꺼진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집이 다 타버려서 이재민 수십여 명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특히 재활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이 턱없는 수준이라 이재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원래는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철제 기둥과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집 안팎에 있는 가구와 물건들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쪽으로는 화분이 보이는데요. 식물이 완전히 새카맣게 변했고요. 안쪽으로는 세탁기로 보이는 물건이 형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면요. 그릇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아마도 이 공간이 주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추정만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가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야외등은 반쪽이 녹아버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 36채와 농기계 수백 대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42세대 8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7세대는 컨테이너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년만 지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여러 식구가 살기에는 비좁습니다. 구호단체가 지원한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조리기구가 설치돼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화장실인데요. 문을 열면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이 안쪽입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내부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누웠을 때 위와 아래쪽 공간이 많이 남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지내실 분은 2분에서 3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TV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공간은 더 좁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25세대는 차로 30여 분 떨어진 임대주택에서 매달 1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년 동안 지내야 합니다. 이재민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새 집 마련 방안입니다. 살던 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건물주 기준으로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입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228만 원입니다. 시민을 농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역서나 어떤 계산서도 하나 없이 무슨 세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대책도 없으면서 돈만 지어주면 그만인가 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금의 액수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해주거나 세금과 통신, 전기요금을 경감 또는 납부 연기해주지만 고령인데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적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보상 수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생계보장으로 이제 그 책정이 돼 있어요. 뭐든지 아시다시피 자연재난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옥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다 은행 융자를 받든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도저히 빚을 지지 않고서는 재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싱싱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사귀들은 이렇게 말라 들어갔고 땅은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작물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재민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치 이곳과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보다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맞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대구 하늘에는 난데없는 돈다발이 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 800만 원은 고물을 수집하던 할아버지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하늘에서 떨어진 300만 원 가까운 돈을 되돌려 주었고, 한 시민은 편지와 함께 나머지 돈 500만 원을 선뜻 마련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듬해 여름 광주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 돈을 길에 뿌린 채 쓰러져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장의 지폐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가 돈을 잃어버릴까 한참 동안 자리를 지켜주던 시민들. 하늘에 뿌려진 돈은 내 돈일 수도 있으되 그것은 결코 내 돈이 아님을 모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억 원, 특수활동비라 이름 붙여진 그 돈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70일, 하루꼴로 따지면 5천만 원에 달한다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참모들도 돈을 받아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청와대 직원 수당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누군가의 주장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20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돈의 용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던, 그래서 누군가는 생활비로 썼다고까지 알려져서 구설에 올랐던 그 특수한 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두어준 우리의 돈. 대구의 시민들처럼, 광주의 시민들처럼 나의 돈과 타인의 돈을 구분할 줄 알았고 함부로 욕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성하게 노동해서 마련해준 돈이었습니다. 하늘에 뿌려졌으나 시민에 의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돈. 반대로 시민들의 피땀으로 마련해 주었으나 하늘에 뿌려진 것 마냥 어디론가 증발되어 버린 돈. 끝까지 용처를 숨겨두기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너무나 밝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인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 인준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일단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준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 이후에 각 당의 반응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또 바른정당도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인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장 전입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예. 2005년 이후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을 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시점 이후에 위장 전입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전면 배제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일 경우에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2005년 7월 어디서 나왔냐면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 7월이면 이미 이제 지명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2005년 7월 이전에 위장 전입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이 세 사람은 이 배제 대상에서 빠진 셈이죠. 예. 네. 야당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의적 기준이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강 후보자 또 김 후보자도 기존의 기준대로 이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셈입니다. 네, 이런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뭐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내각 구성으로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일단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교장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향후 장차관 임명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후속 인선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인사 검증이 좀 더 촘촘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낙연 총리 후보자만 해도 취임 첫날 지명을 한 것이고요. 다른 후보자들도 서두르다 보니 인사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네. 임종석 실장은요, 달리기 시작했는데 신발끈 묶으면서 뛰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인선도 끝난 상황이고요. 네. 또 총리 인준 이후 국무위원들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이 지명이 되기 때문에요. 지명 그리고 검증에 더욱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시험대는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 거죠. 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이분을 모신다고 예고를 해드리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 총수 9명 앞에서 재벌의 경영 행태가 조폭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역시 또 거침없는 그런 답변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고요. 주진형 전 대표를 스튜디오에 바로 옆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증인으로 서신 뭐랄까요? 뭐 소감이랄까요? 어떠실까요? 저는 저게 왜 박근혜 최서원 재판의 첫 증인으로 오게 됐는지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는 주로 국민연금의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투자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의 재판에 관련될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검에서 저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오늘 증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제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분들이 저를 불렀는지 저도 지금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떤 그 합병의 부당성 그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특검 쪽에서 얘기하는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렀던 거 아닐까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왜 굳이 저를 불렀을까 이제 그게 좀 의아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처음에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박근혜 최서원 재판이라고 하시는 걸 보고 물론 네. 최순실 씨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개명해서 네네. 최서원 씨고 네네. 재판에서 물론 최서원이라고 호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재판 형식이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뭐 알아서 저는 그렇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22개 증권사 중에 하나투자증권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를 네. 맡으셨으니까요. 유일하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뭐 압력이라면 압력 이런 것들도 이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은 못 하셨겠죠. 전혀 못했죠. 예. 그냥 그 당시 말하자면 뭐 일종의 백조의 강도짓이 벌어지는데 모두들 딴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없다, 딴 데 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심통이 나서 예.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보고서를 만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예. 이게 뭐 일파만파로 가더니 2년이 지나서도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이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해가 됐고 또 특검에서는 기소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은 넘어갔고 증인으로까지 나오게 되셨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오늘 재판장에서 하셨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예.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고 그래서 그 박창균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예.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그게 투자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받고 그게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말을 넘기고 그다음 한 사흘 지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예. 그렇게 했다더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런 대답이 그랬더니 박창균 교수가 한마디로 청와대의 뜻이라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놀랬고 예. 더 물어보면 본인으로서도 거짓말, 그러니까 그 박창균 교수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는데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그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진영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박창근 교수의 주장만 믿고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을 폈는데 혹시 거기서 재반론하셨습니까? 뭐 증인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주 업무니까 저는 네. 뭐라고 말했냐면 박창균 교수는 옛날에 KDI에 있었던 분으로서 문영표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알려진 그 당시 자본시장 연구원장이고 지금은 금통위원인 신원석 교수랑도 알고 예. 이분들이 다 그리고 안종범 씨랑도 마찬가지로 다 그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학자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예. 그럼 이분은 혹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까요? 그건 뭐 소관사항은 제가 아니시죠? 지금 잘 모르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얘기를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박 교수라든가 아니면 또 그 당시에 합병과 관련해서 뭐 하여간 반대 의견서를 내셨는데 네.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얘기를 들으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박창근 교수의 얘기만 그 당시엔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관계를 놓고 볼 때 박 교수가 그 얘기를 달리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단 말씀.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박창균 교수와는 이 문제를 갖고 그 결정 전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박 교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본인이 마음을 안 정했기 때문에
뭐 증권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갖다 묻기 위해서 저랑도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김상조 교수, 박창균 교수, 전성인 교수 이렇게 넷이서 이런저런 의견 교환들을 그 당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지난 1월 말에 있었습니다. 네.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특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을 자기의 아무리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시사를 하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법 의식이 굉장히 박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때 어떤 그 표현으로 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으나 네. 그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박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자기가 보기에는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라는 정도로 주장을 한다면 그분 원래 말씀이 좀 모호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정책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요. 예. 투자위원회나 또는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남의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곳이 이릅니다. 수탁자라고 하죠. 예. 수탁자는 수탁을 한 사람, 자기한테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독자적인 정책적인 무슨 판단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결정을 갖다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했다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갖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 이게 국가소송의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FTA 관련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은 꼭 그 발언이 아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여전히 그 위험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도 여전히 그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FTA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 간 소송 제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기업 국가 간 투자 소송이죠. 네. 거기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을 하면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갖다 침해하면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자칫 빌미가 제공될 수 아직 뭐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투자증권 맡으셨던 그 회사 말고 다른 증권사들이 모두 찬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합병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다른 기업들이 다 찬성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어떤 타당성 있는 정책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들이 찬성 보고서를 낸 것이 다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는 지금 할 수가 없다면. 네. 예. 근데 이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증권사가 내는 리포트는 투자가에게 이 주식의 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지 예.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에 대한 의견을 갖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본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 그 의결권 행사 그 자문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문을 하는 국내외의 모든 기관이 그것이 부적절한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했고, 게다가 그 기관들한테 국민연금이 돈까지 주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 증권사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사실은 사이드 이슈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권사의 그 리포트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더욱 부적절한 얘기죠. 예. 아까 잠깐 표현하실 때 노상에서 강도를 당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주에. 네. 밤중도 아니고. 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들한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 금융시장에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뭐 백주에 그냥 밀어붙였죠. 예. 그것이 뭐 백주의 노상 강도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럼 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그럼 생각을 하십니까? 제기를 하면은 두드려 맞을까 봐 그랬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건 그 주 전 대표의 어떤 그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추측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게 한 다른 주변적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같은 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예.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 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사실은 그 쓰는 사람 또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그렇습니까? 그런 리포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집중이 돼 있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 기업에 속해 있고 예.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한테 다 조림을 당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알아서 기는 게 있죠. 예. 그런 게 실제적으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뭐 많죠. 네. 많습니까? 네. 여기서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시긴 좀 어렵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5년인가? 14년에 다들 현대중공업 뭐 값이 오른다라고 다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규모 부실을 현실을 하면서 손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손해를 갖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내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불실 털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를 것만 남았어. 예. 라고 또 기껏 다 썼거든요. 그러다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부실을 더 털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번에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 요번에 털었으니까 진짜 올라갈 거야. 이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입니다. 예. 하긴 제가 예전에 100분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을 때 주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권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뛴다고 했는데 제 기억엔 그로부터 며칠 뒤부터 한없이 추락하더군요. 뭐 그건 이제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칫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왜곡되는 게 일상입니다. 예, 그런가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내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에 거의 100%, 99%가 그 자기네들이 다루는 주식이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그 일색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만 보더라도 그 리포트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을 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재벌이 아니라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요번에 후보로 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올라온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서 재벌 개혁 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다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악순환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법의 그러니까 그 검사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법부의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왜 그동안 이렇게 횡령배임으로 잡혀 들어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설명을 갖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음지에서 양지를 입니다. 국정원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부은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랬습니다. 예. 정보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국정원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최근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을 양지로 자꾸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 야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엉겹결에 국정원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정원이 우리 한 6 됩니까? 그래 알고 계시나요? 예, 국정원 직원 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숫자를 밝혔는데요. 예. 저희가 삐 소리로 가렸지만 공개된 청문회장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정보위 간사입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정말 몰라서 물어봤겠거니 하겠지만 예. 알만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안 내용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국정원 조직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정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정원 직원에게 이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직원 숫자가 공개가 됐느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고요. 예. 알려지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직원 보수나 직원 숫자를 공개한 적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예. 그리고 해당 의원이 밝힌 것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예. 소속이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공개보단 보안을 늘 강조하는 그런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수였나요, 그럼? 맞습니다. 약간 실수처럼도 보였고요. 예. 사실 이완영 의원도 저 발언 직전에 대공수사권을 얘기하면서 출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보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정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종종 공개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서훈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유독 북한 종업원 식당 탈북한 사례에서는 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은 제가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집단 탈북을 좀 빨리 국정원이 공개했었는데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기획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예. 아까 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내놓았던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음지에서 양지를 예. 지향한다인데 예. 이게 하다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하는 경우도 가끔 생겼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주로 뉴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배지와 나의 색다른 논쟁입니다. 예. 배지라고 하면 흔히 국회의원들을 이제 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한 네티즌 간에 그제 있었던 설전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위장전입 얘기를 하면서 뭐 보수는 부패해도 도덕적인 진보 정권은 달라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었고요. 예. 그러자 네티즌이 얘기한 것은 부패한 보수가 도덕적인 진보 정권에 딴지를 걸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보수가 부패했다고 실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이 예.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그제 밤에 약 3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위장전입에 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네티즌하고 의원이 이렇게 메신저로 장시간 토론하는 거는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했냐. 방금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됐던 거기 때문에 확인했더니 이른바 문자폭탄이라고 하죠. 수많은 욕설 문자가 왔었는데 나름 합리적으로 논쟁한 분이 있어서 실제 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렇게 답변이 공개될 줄 알았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잘 답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쭉 메신저 내용을 다 봤는데 앞서 이제 한 30분 정도 했었는데 욕설은 하나도 없었고 오타도 없었습니다. 나름 두 사람이 서로 격식을 갖추고 대화를 했다. 논쟁을 벌였다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날선 논쟁이었지만 예의는 갖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논쟁이라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주영 원내대표는 욕설 없이 논쟁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시를 쓰기 힘든 시대입니다. 고은 시인의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고은 시인이 안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난 2013년에 수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광교산 인근에 고은 시인 자택이 있는데 주민들이 시민과의 소통 부재다. 시민 공간에 무상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장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은 시인은 수원시에서 거의 모셔오다시피 해서 이사를 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 수원시를 좀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 고은 시인과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주민, 수원 시민 전체의 목소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광교산의 주민의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취재해 봤더니 그 주민 대표와 통화를 했더니 사실 저쪽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주민들은 식당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를 많이 받고 처벌도 많이 받았었는데 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고은 시인에게만 좋은 집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고은 시인이 요구한 건 전혀 아니고 시에서 해줬는데 이중잣대다. 그러면서 고은 시인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불똥이 글로 튄 거군요. 사실 시와 마을의 갈등이었는데 애꿎은 고은 시인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보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딴 데로 이사 가겠다 이렇게 고은 시인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고은 시인이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고 아마 동네 주민 중에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 한 얘기가 와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원시의 전체 주민협의회 대표는 고은 시인이 다른 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원시도 고은 시인이 만약 가신다고 하더라도 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생각은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맑겠고 영남과 호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영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역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부 기자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you can tell m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oh, and I'm gonna buy this place is what I say. Blame it upon a rush of blood today.